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게 미술사 논문도 있고 기사, 또 유튜브 강의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초상화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들 쭉 보니까 동서양의 시각 차이랄까, 특히 또 우리 한국 초상화만의 어떤 독특한 정신, 이런 파고들 만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상화라는 게 참 그냥 얼굴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다고 할까요? 문화나 사상, 또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 이런 게 다 담겨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특히 한국 초상화에서 말하는 그 정신을 담는다, 전신사조, 이거랑 또 제작 과정,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 그 한국 초상화의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시작을 엿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안악 삼호분 벽화나 덕흥리 고분 벽화 보면 그 무덤 주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처럼 똑같이 그렸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백나관 같은 모자나 옷 이런 걸로 신분이나 지위를 딱 보여주는 거죠. 선 위주로 좀 간결하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당시 불교나 도교 사상, 또 이제 죽어서도 이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계세 사상 같은 영향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믿음까지 담겨 있는 거군요. 그럼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요. 그 이재현 초상 같은 작품이 언급되던데요. 거의 없어요. 아마 사찰 같은 데 보관됐을 걸로 추정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원나라 화가 진가묘가 그린 이재현 초상이 참 귀한 자료죠. 반측면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전신상인데 그 인물의 어떤 학식이나 기품 이런 걸 담으려고 한 고려 초상화의 한 면을 잘 보여줍니다. 역시 초상화하면 조선시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자료들에서 진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냥 사실주의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조선시대 초상화의 핵심, 전신사조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정신을 전하고 베껴낸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를 막 똑같이 그리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 인품, 기질 같은 거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화폭에 담아내려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이게 또 그 당시 유교 사회에서 중시했던 개인의 수양이라든지 인격, 이런 가치관하고도 깊이 연결되고요. 결국 조선의 초상화는 그냥 기록이 아니라 유교 사회가 지향했던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이자 또 자기를 돌아보는 도구 그런 거였던 셈입니다. 와, 그 정신까지 담아내려면 그리는 과정도 진짜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자료에서 어진, 그러니까 왕의 초상화 제작 과정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던데요. 특히 그 유지초본이라는 단계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게 그냥 최종 본전에 그리는 단순 밑그림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진 제작 과정은 정말 그 정교함이나 엄격함에서 조선 초상화의 정수를 보여주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비단에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목탄으로 밑그림,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그 유지 초본이에요. 기름 먹인 종이에 초본을 만드는데 이게 단순 스케치 이상입니다. 첫째는 이제 완성될 그림의 구도나 색감, 전체적인 분위기를 미리 좀 확인하고 조율하는 거죠. 색도 약간 옅게 칠해보면서 최종본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해보는 거고요. 둘째는 또 왕이나 신하들이 이 초본을 보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수정합시다 이렇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고요. 셋째는 화가 입장에선 비단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그리기 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완성도를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 결과물을 위한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소통의 도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냥 연습이 아니라 완성도도 높이고 의견 조율까지 하는 핵심 과정이었네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비단에 그리는 건가요? 네, 그 유지 초본을 바탕으로 드디어 비단의 정본을 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악교 포수라고. 비단에 악교물을 먹이는 작업인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단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내구성을 높여요. 그림이 오래 가도록. 네네.
그리고 동시에 안료, 그러니까 물감이 비단에 더 잘 붙게 하고 또 색감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섬세하게 그리려면 이게 필수죠. 때로는 그림 다 그린 다음에 악교를 한번 더 칠해서 마무리하기도 했고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그 전신사조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치밀한 장치였던 겁니다. 와, 그 정도 정성이면 화가한테 요구되는 것도 그냥 그림 실력만은 아니었겠어요. 그 대표적인 조선시대 초상화들 보면 그런 게 더 느껴질 것 같아요. 태조어진이나 윤두서 자화상, 이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화가는 그리는 대상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그걸 또 표현해낼 수 있는 엄청난 기량이 필요했죠. 그 전주어진 박물관에 있는 태조어진 보면요. 이게 1872년에 모사한 거긴 한데 익성관 쓰고 총룡포 입고 정면을 딱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조선을 세운 분의 어떤 위엄, 기상이 느껴지죠. 조선 초기 화법을 따르면서도 이걸 모사할 당시의 화풍, 예를 들면 얼굴에 약간 응용 표현 같은 게 더해져 있어요. 국왕의 권위를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한 게 특징이고요. 아, 그리고 공제 윤두서 자화상. 이건 정말 파격이죠. 1700세기 후반 걸로 추정하는데요. 몸은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얼굴만 화면 가득 클로즈업 했잖아요. 그리고 정면을 막 꿰뚫어보는 듯한 그 강렬한 눈빛. 수염 한 올 한 올까지 진짜 세밀하게 그린 그 집요함. 이게 단순히 외모를 똑같이 그렸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내면의 그 기운 생동을 잡아내려는 의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술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의 아주 강한 자의식이 응축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눈빛이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재공 초상이나 조씨 삼형제 초상도 언급됐는데 이 작품들은 또 바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명기 화가가 그린 채제공 초상 1784년은 보면 양반 다리로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손에는 정조 임금이 하사한 부채랑 향낭을 들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인물의 성품뿐만 아니라 임금과의 관계 같은 사회적인 맥락까지 담아낸 거예요. 초상화가 그 인물의 이야기를 품게 되는 거죠. 조씨 삼형제 초상 18세기 말은 또 한 폭의 세 형제를 나란히 그린 집단 초상화라는 점이 독특하고요. 가운데 맏형을 중심으로 딱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인데 자세히 보면 관복 색깔이나 허리띠 재질 같은 걸로 은근하게 서열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와, 재밌네요. 개인을 넘어서 관계까지 보여준다니. 이렇게 한국 초상화가 정신이나 내면, 또 때로는 관계 이런 걸 중시했다면 서양은 어떤가요? 자료들을 좀 비교해보니까 서양 쪽은 아무래도 인물의 개성, 아니면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드러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특히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초상화 보면 더 그렇고요. 그거 흥미로운 관찰이세요. 서양 초상화는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이나 개인의 존엄성 이걸 강조하는 쪽으로 갔어요.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좀 뚜렷하죠. 동양이 선의 표현력 그리고 정신성, 그 전신사조를 중시했다면 서양은 빛과 그림자, 즉 명암법, 키아로스크로를 써서 입체감이랑 사실감을 극대화했죠. 그리고 인물의 외형적 특징이나 심리 상태, 개성을 드러내는 데 좀 더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발달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처럼 한 개인의 어떤 신비로운 매력 이런 걸 담은 작품도 있고요. 아니면 장 2세나 나폴레옹 루이 14세 초상화처럼 아주 화려한 옷, 배경, 당당한 자세 이런 걸로 통치자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강한 작품들도 많고요. 또 렘브란트의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처럼 어떤 특정 직업군이나 사회 집단의 정체성, 관계성 이런 걸 보여주는 집단 초상화도 중요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자화상이죠. 반고흐나 고갱처럼 예술가 자신의 고뇌, 정체성, 내면 세계를 아주 치열하게 탐구하는 그런 자화상들요. 아, 확실히 그 나폴레옹 초상화들 보면 영웅적인 모습이나 황제의 위엄을 진짜 극대화하려고 했구나 하는 게 보이네요. 막 알프스를 넘는 역동적인 모습이라든지 엄청 화려한 대관식 복장이라든지. 반면에 조선의 어진은 좀 더 담백한 배경에 정면을 딱 응시하는 모습으로 위엄을 표현했고요. 자화상도 참 흥미로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 통치자 초상화는 권력을 시각적으로 딱 각인시키려고 상징적인 장치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썼어요. 그 야생드리고가 그린 루이 14세 초상 보면 그 화려함이 절대 왕정의 권위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반면에 서양 자화상, 특히 반고흐나 고갱 작품을 보면 예술가 개인의 아주 격정적인 감정이나 실존적인 고뇌가 그냥 막 여과 없이 드러나죠. 귀에 붕대 감은 고흐 모습이나 자기 뒤에 황색 그리스도를 그린 고갱 자화상은 그들의 복잡하고 좀 불안정한 내면 풍경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두서 자화상이 극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선비로서의 어떤 강직한 정신과 자의식을 드러냈다면 이들 서양 화가들의 자화상은 좀 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대가 흘러서 근현대로 오면서는요, 한국 초상화는 또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아무래도 서양 미술 기법이 들어오고 또 일제강점기나 해방 같은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그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20세기 한국 초상화는 그야말로 격변기를 거칩니다. 우선 서양화 기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고희동 화가가 1915년에 그린 부채를 든 자화상 같은 경우 캔버스에 유채로 자신을 그린 초기 유화 자화상의 아주 중요한 예시고요. 인상주의 같은 서구 미술 사조 영향도 받기 시작하고요. 일제강점기에는 향토색이라는 이름 아래서 조선의 토속적인 풍경이나 인물들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등장해요. 김기창 화가의 1939년작 가을처럼 농촌의 소박한 정서 같은 걸 담아낸 작품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경향은 또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좀 묘면하고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일본 화풍의 잔재를 좀 없애고 한국적인 정체성을 그림에 담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채색보다는 수묵이나 좀 단색조 작업이 주목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청경자 화가의 1974년작 고, 이 작품처럼 아주 독자적인 채색이랑 상징을 통해서 여성의 내면, 특히 한이라든지 고독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강연하게 표현하는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는 표현이 더욱 다양해지죠. 권순철 화가처럼 민중의 거친 삶이나 그들의 넋을 아주 두터운 질감, 마티에르라고 하죠. 그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강영고 화가는 또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인물의 표정이나 존재감을 막 압도적으로 그려내기도 하고요. 그 윤두서 자화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도 주목할 만하고요. 와, 현대미술로 오면서는 아예 초상화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엄청 확장되는 느낌이네요. 그냥 얼굴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재료나 표현 방식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재활용품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인공지능 AI가 그린 초상화까지 나왔다니 놀라운데요? 맞아요. 현대 초상화는 진짜 재료와 기법의 경계를 계속 허물고 있어요. 키키 스미스처럼 사진, 판화, 드로잉 이런 다양한 매체를 막 결합해서 자신의 신체나 정체성을 탐구하기도 하고요. 닉 조지오 같은 작가는 버려진 책들을 가지고 입체적인 초상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 물질 문명 속 인간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의 등장은 특히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 프랑스 예술단체 오비우스가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초상화 한 15,000점. 이걸 학습한 AI를 이용해서 에드멍 벨람이라는 초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크리스티 경매에서 되게 비싸게 팔리면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이건 이제 창작의 주체가 꼭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예술이란 도대체 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다인 작가 연구처럼 현대인의 심리나 관계를 텔레비전이라는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표현하는 시도도 흥미로워요. 텔레비전 본체는 주체적인 자아, 화면 속 이미지는 내면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거죠. 때로는 민화의 책과도 형식을 빌려서 현대인의 불안이나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처럼 현대 초상화는 인물의 외형을 넘어서 작가의 어떤 개념, 아이디어, 내면 세계 이런 걸 시각화하는 훨씬 포괄적인 장르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고구려 벽화부터 AI 초상화까지 시대를 쭉 관통하면서 인간을 담아온 초상화의 정말 다채로운 여정을 따라가 봤네요.
특히 그 정신을 담는다는 한국 초상화만의 독특한 지향점, 그리고 그 섬세한 제작 과정은 다시 생각해 볼수록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상화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고금의 다양한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을 얻게 되는 셈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풍부한 자료들 덕분에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뭔가 흥미로운 발견의 순간들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과거의 화가들이 그 터럭한 올까지 신경 쓰면서 인물에 보이지 않는 정신까지 담아내려고 그렇게 애썼다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찍고 공유하는 그 수많은 셀카나 프로필 사진들 있잖아요. 그 이미지들은 과연 무엇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